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옹코 아찜님, 클라라와 태양편 들으시고 남기셨는데요. 다 읽고 책걸상을 팟캐스트로 다시 들어보고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에 말씀대로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좀 대충 읽고 넘어갔는데 다시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방송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다시 알게 되니 좋네요. 사실 인공친구가 있는 시대에 운전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클라라의 사랑이 아름답지만 엄마로서는 인간 엄마의 실제 한계투성이에 왜곡된 복잡한 감정이 더 공감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독자의 상상과 사유를 자극하는 마스터피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네. 마스터피스이긴 네. 하죠. 네, 외수님께서도 댓글 주셨는데요. 매번 마음에 와닿는 좋은 책들을 추천받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유쾌한 유머들로 채워져 있어 삶의 낙 중 하나가 된 책걸상의 찐팬이지만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처음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번 주말에 교보문고 합정점에 있던 여중기와 강한과학을 집안 책상에 옮겨 놓았습니다. 매대에 잔뜩 깔려있기를 기대했는데 서가에 각각 한 권씩만 꽂혀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누가 집어가기 전에 급히 찾아서 가져왔네요. 유쾌하고도 유익한 그 대화들과 말들이 멈춤없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수님. 뭐 다음번에는 혹시 어디 서점에 갔는데 여행 준비의 기술이 한 권밖에 없다. 그럼 이제 한 권 사시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약간 짜증을 좀 내시면 됩니다. 아, 이거 한 5권 사러 왔는데 왜 한 권밖에 없냐고. 거짓말까지 시키는 겁니까 이제? 애청자들한테 거짓말까지. 네, 초급 한국어 편 들으시고 트로브 식스님은 문지혁 작가는 유튜브에서 문지혁의 보기 드문 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지만 글쓰기에 대한 보물 같은 영상들이 많아서 간간히 들러봅니다. 요런 정보를 또 청취자분들께 주셨습니다. 네, 니은 귀찮아님께서도 JYP는 참 자기중심적이라고 책도 자기중심적으로 읽고 방송도 자기중심적으로 한다고 까셨는데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JYP다운 게 좋아서 방송 듣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JYP 자기중심적으로 하셔도 돼요. 네, 좋겠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애청자가 있어서 마이웨이 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 댓글에 치주르님께서도 저도 그 말 하려 했어요. 책걸상이 자기중심적이라서 좋은 거라고. JYP뿐만 아니라 넷다 자기중심적으로 책을 고르시고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재밌죠. 그래야 저희가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정확히 알 수도 있잖아요. JYP는 그렇게 좋다 하는데 YG는 별로라 하니까 나는 아마 라고 상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잘 팔린다거나 누가 높이 평가한다거나 그런 세상 물정 아랑곳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재미난 방송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YG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저요? 제가 얼마나 세 분을 배려하는데.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최소한 청취자 중심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취자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말. 네, 청취자 중심은 아니죠. 네네. 마음의 힘님. 아직 방송은 못 들었는데요. 책걸상 카페에 올린 이기린님의 글을 보고 반가운 단어가 보여서 댓글을 답니다. 이기린님 정말 문제입니다. 왜요? 아니요, 왜냐하면 책걸상 카페에 그 매일매일 요약본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 사람들이 안 듣는 건 아닌데 요약된 내용만 보고 그냥 다 알 수 있어. 요약본을 너무나 감칠나게 올리시기 때문에 거기 밑에다가만 댓글들을 다 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댓글을 긁어 오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래야 될 건가 봐요. 자, 그 반가운 단어가 뭐냐면요. 영웅문. 소설책 재미있으면 늦게 잔 적이 많지만 밤을 새서 책을 읽게 한 것은 영웅문이 처음이었습니다. 영웅문을 통해서 성을 배웠다? 야했었나? 암만 생각해도 야한 장면은 없고 소용녀가 전진파에게 봉변당한 후 양과와 헤어진 장면밖엔 생각이 안 나서요. 양과는 제 산악회 카페 활동 닉네임이기도 합니다. 소용녀도 좋지만 외파리 양과 멋지잖아요.
YG님이 영웅문을 읽으셨다니 무척 반갑네요. 지금으로 치자면 가벼운 SF 판타지 소설 정도인데요. 제 어린 시절에 많은 영향을 준 책 맞습니다. YG님의 폭넓은 독서 덕에 잠깐 과거로 여행 다녀왔네요. 얼른 시험이 끝나야지. 끝나면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밀린 드라마도 봐야지. 라고 써주셨습니다. 마음의 힘님은 시험? 이건 뭔 시험일까요? 네, 마음의 힘님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시험 볼 연배가 아니신데 무슨 시험을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그 영문을 통해서 성을 배운 게 아니라 무협지를 통해서 성을 배웠고요. 그리고 무협지 중에서 이제 특히 걸작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 영웅문이죠. 근데 저는 마음의 힘님은 이 영웅문이 이제 세 편을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사조 영웅전, 신조협력, 의천도령기라고 하는 별개의 작품을 영웅문으로 다 모아놓은 건데 이 마음의 힘님이 좋아하시는 건 두 번째 신조협력고 제가 좋아했던 건 그 첫 번째 편 사조 영웅전입니다.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동안 박평님은 소셜 리액션으로 고개는 끄덕끄덕했는데 표정은 뭐? 저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박평한테도 한번 권했어요. 전 안 읽었죠. 이건 정말 그 중국 드라마로라도 봐라. 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거 꼭 꼭 봐야 봐야 한다고. 된다. 저 어지간하면 YG가 꼭 봐야 된다고 하면 보거든요. 좀처럼 그게 잘 왜 그럴까요? 지금 갑자기 영웅문을 어떻게 시작해 우리가? 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인생의 히로이락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건 어렵지. 진짜 안타깝다. YG는 유미의 세포들 봅니까? 안 봐요. 그게 훨씬 인생의 재밌어. 히로애락이 다 있어. 거기 인생의 히로애락이 다 있어. 아니 내가 오죽하면 유미의 세포들 이모티콘을 돈 주고 아니 샀다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상하게 각자 히로애락 그냥 각자가. 아니 각자가 JYP랑 대화하다 보면은 맥락 이모티콘 없는 이모티콘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그래가지고 느낌부터 받아요. 이 이모티콘을 쓰려고 앞에 저 얘기를 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이모티콘 많이 맥락 써서. 없는 이모티콘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맥락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 사람들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 진짜 그 영웅문 안 봐서 그 소설을 읽기가 싫으면 그 다 드라마화 되어 있거든요. 웹툰 유미의 세포들을 보기가 싫으면 드라마라도 보라고. 안타깝네요. 박빙이다 진짜. 네. 꼬박 박평님도 유미의 세포들 유미의 보시나 세포, 봐. 네, 그죠? 그럼요. 전 지금 막 저의 몸속에 있는 출출 세포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왜 먹을 거를 안 주냐? 맞아요. 언제까지 녹음할 거냐? 이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얼른 빨리 녹음하죠. 오늘 책 아직 소개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이제 소개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책은요. 지금 마스이의 마사시의 장편. 그러니까 사실 계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소설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이야기는 한 여름부터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마스이의 마사시의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라는 책이 이번 주에 같이 읽어볼 책이고요. 사실 댓글로도 몇 번 등장을 했어요. 왜 마스이의 마사시 작품은 책걸상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인데라고 추천을 해주신 분도 있고 이제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마스이의 마사시 작품이 있었죠라는 대답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같이 읽고 저희가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뭐 안 다뤘던 이유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자꾸 말씀하시기도 했고 책도 많이 팔리고 인터넷 검색해 보면 뭐 리뷰도 뭐 100만 개 있고 그리고 책도 두껍고 그리고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는 김영하 씨인가 추천을 했는지 누가 추천을 하지 않았나요 또? 맞아요. 그래서 한번 화제가 됐던 적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추천하지 않아도 뭐 되겠다 싶어서 좀 미뤘던 건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제일 늦게 읽은 사람이 또 저겠죠? 아마도? 저일걸요? 그래요? 네. 하여튼 안 읽고 버티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래도 한번 다루자라고 해서 읽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두께보다도 더 오래 걸립니다. 420쪽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찬찬히 음미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이나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찾아보고 뭐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한 600쪽이나
뭐 800쪽짜리 책을 읽는 것만큼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쭉 넘기면 뭐 그건 그래도 충분히 또 의미는 있는 420쪽짜리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6월 달에 읽었었더라고요. 6월 달에 읽었는데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읽었는데 그 주말이 되게 행복했어요. 뭐 당연히 코로나 국면이니까 여름 휴가 같은 거 잘 못 가고 이제 집에서 그냥 아이 보는 틈틈이 읽었던 것 같은데 뭐 읽고 있는 동안은 마치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별장? 별장에 가서 내가 피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제가 막 무슨 약간 핏빛 낭자하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 사이에 갈등 엄청 심하고 이런 소설들을 원래 좀 즐겨 읽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읽는다라고 얘기하는 아니, 건 아니고 등장인- 한 번쯤 이런 한 것- 번쯤 등장인물들의 감정성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 중에 나랑 동일시할 만한 등장인물이 진짜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에 관심도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힐링되는 그런 느낌의 소설이어서 좀 언젠가 한 번은 책걸상 애청자들한테도 권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번 주에 다룰 책 이야기를 하다가 두 분이 선뜻 아이디어를 안 내놓으시길래 그러면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우리 몇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한번 다뤄보죠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죠. 근데 이제 두 분 좀 급하게 읽었을 것 같아서 약간 그게 좀 안타깝네요. 2016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고요. 제가 산 책은 17쇄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팔린 거죠. 네. 조금 급하게 읽었다라는 표현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읽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찾아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냥 저 마감 시간, 방송 시간에 맞춰서 읽느라고 그렇게 막 검색을 여러 번 해가면서 읽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뭐 일단 설정 같은 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면 그 빛의 현관? 네. 저희가 다루었던 그 소설하고 매우 유사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빛의 연관은 또 약간 두드러지는 갈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스터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빛의 현관보다 뭐 어떻게 말하면 덜 대중적이고 어떻게 말하면 더 아름다운, 더 잔잔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캬 하고 탄성을 질렀는데 이게 이 숲속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맞아요. 그 적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인 마스에 마사시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게 1958년생인데 와세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신초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출판사에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네, 출판사. 해외 우리 지난번에 그 연기 그거 아닐 땐 아니 굴뚝의 연기 거기 나오는 그 배경 네, 가쿠라자카에 있는 그 출판사가 네, 그 신초사죠. 신초샤. 그 신초샤에서 해외 문학 시리즈라는 신초 크레스트 북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같은 그런 시리즈물을 뭐 런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명한 잡지도 창간하기도 하고, 어쨌든 편집장까지 역임을 해서 2010년에 퇴사를 한 다음에 퇴사하고 나서 이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라는 소설을 데뷔작으로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뭐 박평은 이미 문학평론가로 데뷔를 했지만 박평의 민음사에서 진짜 굵은 족적을 막 계속 남긴 다음에 은퇴를 한 다음에 내가 평론만 하고 편집만 할 줄 알아, 나 소설도 쓸 수 있어 하고 소설을 딱 써냈는데 그 소설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성공적 데뷔작. 성공적 데뷔작. 이런 데뷔작은 처음 뭐 이런. 만 54세에 장편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앞에 데뷔하기 전에 한 일은 다릅니다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피에르 르메트르가 비슷한 요 정도 나이에 그렇죠. 데뷔를 했잖아요. 예.
르메트르도 그랬던 것 같고 저희 읽었다는 소설 중에는 가제가 노래하는 곳의 저자도 아, 굉장히 그거는 그분은 실자에서 70대. 네, 네. 늦은 70대 나이였잖아요. 데뷔했죠. 근데 소설적인 느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전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읽을 때 느꼈던 맞습니다. 것들 그리고 사랑 없는 세계, 그 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었던 사랑 없는 세계를 읽을 때 받았던 느낌도 좀 비슷했고 저는 좀 종이책이 없잖아요. 제가 그 이북으로 사서 급해서 이북으로 사서 읽었는데 그 출퇴근하면서 틈틈이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페이지를 읽든 두 페이지를 읽든 정말 제가 원래 읽었던 모든 소설들 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채도가 하나도 없는 진짜 문장인 아무것도 것 없어요.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투명해서 그냥 내가 이걸 읽고 있는 그 곳이 그냥 휴가지가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막 좀 투명. 네. 너무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그린. 네, 그런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그림인 심지어 거예요. 지하철 안이 휴가지? 이거를 펴는 순간 그곳이 바로 휴가지. 그래서 아니, 뭐 이거 PPL 방송이에요? 왜 이렇게들 네. 다들 막 좋은 얘기 하는 네, 겁니까? 아니, 너무 그래- 좋았어요. 아니 그래서 진짜. 저는 여름은 올해 그곳의 남아를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뜻밖의 내가 이런 소설을 좋아하나? 혹시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뜻밖의 내가 이런 소설을 좋아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자촉으로 하면 또 다른 것도 눈에 보였는데 이게 1980년대 초의 일본 이야기잖아요. 근데 1980년대 초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21세기 유행하는 것들이더라고요. 뭐 어떤 것들은 그렇죠. 예, 상당수가 그러니까 물론 80년대라는 시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뭐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문물이 이 소설에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의 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묘사하는 대목들이 그걸 그냥 고스란히 떼와가지고 지금 21세기에 뭔가 그 인스타나 이런데 막 올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딱 겹쳐보면은 겹쳐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은 라이프 스타일만 놓고 보면 한 30년 정도의 격차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집 안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소설을 많이 읽는 독자들 뭐 30대, 40대 여성들이 주로 많겠죠. 근데 이 독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집, 공간,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부분들이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이 정말 대가의 이야기잖아요. 네. 장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오히려 그곳에서 80년대 이야기지만 지금 2010년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트렌디함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게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갈등과 어떤 사건이 없이도 이 소설이 이렇게까지 완성도가 높을 수 있는 건 제가 그 사랑 없는 세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디테일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소설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총체성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내 건축의 세계를 보고 싶다 하면 이 소설 보면 되고 어떤 식물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연구하는지 보고 싶다고 하면 사랑 없는 세계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소설이 존재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이 일본 문학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네. 이 책이 일본에서는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한 데는 제목을 잘 붙였다. 제목이 기가 막혀죠. 네. 원제는 화산 자락에서 이 제목으로 나왔으면은 그냥 묻혔을 수도 있을 것 묻혔을 같은데. 거예요. 네.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일단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책의 내용하고 잘 맞아. 잘 어울려. 원제를 이걸로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과학은 올해 그곳에 남아로 안 어울려. 강한 과학 제목을 과학은 올해 그곳에 남아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게 제목이 사실 원제랑의 연관성을 따지자면 되게 멀리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의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너무 이런 잘 걸 붙였죠. 너무 잘 붙였더라고요. 붙였죠. 오히려 진짜 여러모는 올해 그곳에 남아를 돌려주고 싶어. 원제. 그러니까 근데 일본에서도 어쨌든 상도 많이 받고 꽤 좀 잘 된 거 아니에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그 어쨌든 데뷔작으로 요미우리 문학상 정도까지 받았으니까 뭐 네, 그 잘 된 거죠, 굉장히. 치주루님이나 치즈루눔이나 저 일본 마루야마님, 네 정통하신 분들 네, 네, 일본에서 어느 정도로 네, 일본에서 이게 위상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위상의 작품이고, 그 옛날에 한국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소개되어서 막 그 젊은이들이 이제 좀 힙해 보이려고 막 사서 읽고 하던 그 시절에 제가 그 이름을 듣고 마침 그때 제 후배 중에 일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물어봤어요. 네, 하루키라는 작가를 아냐 이랬더니 모를 수가 없대. 대박으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이문열 정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우 한국의 이문열보다 훨씬 더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작가라고.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의 책을 읽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이에 마사시가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 판매량이라든지 평판을 갖고 있는 작가인지 좀 사정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 남겨주십시오. 근데 소설은 저는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두 분한테도 권했고 같이 읽어보자고, 이 책걸상 애청자분들도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가을의 선물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 이 책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책인 게 420쪽이잖아요. 분명히 뒤에 가면 뭔가 반전이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스토리가 확 흘러갈 것만 같은 기대를 안고 계속 보는데 반전 딱 하나 있죠. 반전이 없는 거죠. 이 정도는. 아니, 딱 하나 있죠. 왜냐하면 그 독자의 기대나 혹은 독자가 생각하는 어떤 걸 이렇게 네네네네. 딱 뒤엎는 반전이 있죠. 정말 사소한 반전 하나 말고는 아니, 그게 어떻게 사소한 반전이에요. 사소한 반전이지. 그거 전체 흐름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 내가 만약에 작가였으면 그걸 이렇게 확 끄집어내 가지고 치정물로 만들지. 그러니까 당신이 작가가 못 되는 거지. 지금 박평 너무 깜짝 하고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내가 작가였으면 지금 YG가 말한 그 마지막 사소한 반전 굳이 안 넣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왜 굳이 이거를 넣었지 싶은 마음이 조금 들었는데 어쨌든 반전이 필요하지 않은 소설이죠. 진짜. 반전이 없는 게 반전이다. 아니, 근데 그걸 작가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툭 던졌고, 사실은 그 반전을 보고 나면은 그 앞부분에 약간의 삐걱거림과 약간의 그런 미묘한 교감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해요. 하여튼 안 중요합니다. 네. 네, 읽어보시면 이제 YG가 뭘 얘기했구나라고 아실 텐데 그건 뭐 책에서 정말 안 중요한 또 부분이고요. 보고 또 YG 쓰레기 뭐 이러면서 또 생각하시겠구나. 아니, 이걸 그렇게 뭐 치정물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 독특하긴 합니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리고 스토리를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저는 딱 첫 문장 읽고서 이건 내가 굉장히 빨리 완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첫 문장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리뷰 쓴 분들 중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첫 문장에 여름 별장에서는 선생님이 가장 일찍 일어난다. 설국의 첫 문장을 비교하면서 이 문장을 되게 많이. 설국의 첫 문장은 정확히 어떻게 되죠? 그 설국의 첫 터널을 문장, 터널을 지나자 밤의 바닥이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바닥은 안 나오는. 네, 눈의 고장이었다. 눈의 고장이었다. 눈의 고장이었다. 눈의 고장. 네. 그게 그 가와바테 야스나리 설국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첫 문장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 첫 문장이랑 비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선생님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선생님이 있다니. 가장 먼저 여름 별장에서는 선생님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지금 막 애청자분들은 무슨 지금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 설명 뭐 좀 드리죠. 뭐 이게 일단 배경은 1980한 2, 3년쯤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시대. 그러니까 뭐 79년, 80년, 81년 이때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지금 79년에 마지막으로 채용한 다음에 한 3년 만인가 뽑았으니까 82년 정도가 정도. 지금 배경입니다. 82년. 82년에 일본의 한 건축 사무소에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인턴 사원 비슷하게 취직을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예, 그게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나예요. 나. 그리고 그때부터 기껏해야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있었던 일들. 자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건축 사무소의 이제 대빵님은 굉장히 이제 70대 유명한 건축가인데 무라이 선생님. 그 선생님은 막 거창한 막 큰 프로젝트 막 건물 짓고 이러면서 막 올림픽 주경기장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개성, 스타일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뭔가 굉장히 훌륭한 건축물들을 많이 남긴 그래서 대중들은 잘 몰라도 건축하는 사람들은 무라이 선생님 존경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의 느낌을 주는 강단 있고 능력 있는 그리고 인품도 되게 훌륭한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시는 그런 분이 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무라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축가는 그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인 요시무라 준조를 모델로 했다라는 해설이 있죠. 네. 뒤에 가면 책 마지막에 나오는데 저는 마지막 해설을 먼저 읽어보고 읽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설에는 스포일러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이제 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가 하고 우리가 왜 빛의 현관에서나 이런 데 보면은 건축가 실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실명인가 이러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지어낸 얘기야? 라고 의심했는데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실존 인물 두 명을 아마 모티브로 한 것 같다라고. 네, 그래서 해설이 이 요시무라 준조가 실제로 건축관 국내외 작품들을 알고 나면 이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에 이제 문득문득 등장하는 그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에 외국의 유명한 건축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영향을 또 쫓아가려고 하는 나가 영향을 받은 외국의 유명한 건축물들은 다 실제 하는 건축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읽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 이거구나 이러면서. 네. 여기 뭐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건축가들이 나오고 그들이 지은 건축물 중에서 JYP가 언젠가도 얘기했던 그 낙수장 폴링 워터라는 유명한 건물도 꽤 길게 나오고 뭐 이렇게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당연히 훨씬 더 재밌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죠. 제가 또 그 되게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흥미로웠던 경험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 출판 편집자가 첫 직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출판 편집자로 첫 직장 출근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오징어 게임 어떻게 할 거냐고 박평을 닥달했던 그 민음사 사장님께서 사장님 이거 안 들으셔야 될 텐데. 당시에는 실장님이셨는데 그래요? 실장님께서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 세계를 해설한 책을 저한테 툭 주면서 이런 책을 펴보면 어떨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라는 걸 했었거든요. 저는 뭐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약간 그 자연에 녹아 들어가는 건축물 뭐 이런 걸로 또 유명한 건축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환경이라던가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책을 한번 우리 출판사에서 펴보는 것도 어떤가 하고 검토해 보세요라고 저한테 줬었는데 그때 제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존재를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읽으면서도 그런 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랬습니다. 그 책은 안 냈나요? 냈나요? 안 냈던 것 같아요. 공부만 하고 왜 안 내셨어요? 아, 실제로 낼 책은 그렇게 신입한테 주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냥 한번 어떤지 한번 봐라 이런 이 세계에 대해서 거였겠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이런 해라 거. 이런 거였겠죠. 네. 그래서 그 건축 사무소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뭐 전 직원이 뭐 한 20 몇 명 되고 이 책에 등장하는 일부러 규모를 키우지 않은 네, 거죠. 주요 인물은 뭐 한 10명 정도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 건축 사무소의 주요 직원들이 단체로 여름만 되면 몇 달 동안 가로이자와라고 하는 그 가장 유명한 그 부자들의 별장지 이런 휴양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있는 이 별장으로 가서 몇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일도 하고 휴가도 뭐 가끔 보내고 그러니까 거의 일을 여름에 해요. 도쿄 시내는 너무나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선선한 숲속에 가서 이제 몇 달 동안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설정이고요. 그 이번 여름 작중에 나오는 이번 여름에는 특히 중요한 게 뭔가 큰 프로젝트 공공 도서관을 하나 짓는 경쟁 입찰에 이제 참여를 하기로 해서 입찰이 아닌가요? 이거는 돈을 써내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공모에 이제 출품하기로 응모하는 해가지고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 이제 쭉 길게 그려지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소설 혹은 뭐 다른 대부분의 소설 같으면 이건 설정이고 그 안에 있는 뭐 한 10여 명의 등장인물이 서로 뭐 갈등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뭐 누가 죽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동네 사람이랑 뭔 일이 벌어지든지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건물을 짓는 도서관을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자세하게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 여름 별장에서 일상을 그냥 담담하게 소설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 뭐죠? 그 시골에서 요리하는 이야기하는 그 만화를 영화로 만든 리틀 포레스트 네.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그쵸? 비슷한 느낌이죠. 리틀 포레스트보다는 훨씬 전문적이고 우아하죠. 그리고 이제 리틀 포레스트는 그래도 좀 감각적이죠. 훨씬 더. 그렇죠. 훨씬 네. 감각적이죠. 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한,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찬탄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좀 부러운 지점인 건데, 진짜 정말 건물 짓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사제지간, 말하자면 사제지간인 거고, 이 영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이 사람은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아주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에 대해서 좀 수호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국립현대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들어가게 된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신구의 대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건축이라는 건 무엇이고 건축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한다는 게 되게 철학적이잖아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기반으로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략한 채로 새로운 것, 그리고 더 놀랍고 더 눈에 띄고 더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에 대한 압박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들이 더 좀 끌리고, 물론 제가 그러니까 나는 좋은 소설을 내고 싶은데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고민해야 문학이란 되고 뭐 무엇인가, 이런. 물론 이렇게 새로운 흐름들을 잘 적용을 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좀 낡은 것으로 쉽게 치부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더 의미 있는 작품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 소설 중에서 그 베를 역다도 그랬고 그 사전 만드는 사람들 네네. 이야기잖아요. 빛의 연관도 그렇고. 빛의 연관도 그렇고 거기도 진짜 그 평생의 건축물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건축가의 그 열망이 그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고, 뭐 사랑 없는 세계 같은 세계도 경우에도 그렇고. 진짜
그냥 뭐 노벨상 같은 걸 받기 위해서 연구하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식물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연구하는 그 식물학자들의 이 PB 지금 오늘 몇 장이냐 막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세계. 그리고 이 여름은 올해 그곳에 아마도 약간 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일본에는 있는데 그게 저는 그 일본의 저력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 소설에도 이 정도까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을 만큼 그 업의 본질, 업의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소설은 잘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없어요. 네. 예. 맞아요. 도대체 이 작가는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건축 관련해서 취재 혹은 뭐 공부 혹은 인터뷰를 얼마나 많이 하면 이걸 쓸 수 있을까? 솔직히 제가 빛의 현관 볼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이걸 그냥 저한테 읽어주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냐 그러면 건축가 출신의 소설가겠네요라고 그렇죠. 당연히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어떻게 그냥 문학 전공하고 평생 출판사에서 책 만들던 사람이 데뷔작으로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지 게다가 집 짓는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인간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절묘하게 녹여내는 건 정말 놀랍다. 상 줘야 됐다. 요미우리 문학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 모르겠지만 줄만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뭐 요 정도 하고요. 네. 네, 이 책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기 전에 그 여름은 올해 그곳에나마 가을 지나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